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핵심 정리 엑스노트 행정학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강의는 핵심 요약 정리 강의가 되겠습니다. 기본서 강의를 좀 들으시고 좀 아직 그래도 머리에 많이 남는 게 없다. 보통 행정학 이게 강의 들을 때는 아는데 또 지나면 다 까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 핵심 정리 엑스노트 강의를 통해서 이제 강약을 조절하시면서 말 그대로 시험장에 가져가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단기간 내에 빨리 파악하는 어떤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승진하신 분들 이게 말씀 들어보면은 요 엑스노트 하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하고 그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 요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무한 반복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왔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혹시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좀 놓친 부분이라든가 좀 기본 강의를 듣고 나서도 약간 좀 부진했다는 느낌 드시는 분들, 이제 좀 뭔가 그런 분들은 이걸 마지막으로 이걸 좀 정리해 주시면은 아마 좋은 어떤 정리 자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시하도록 하고요. 자, 1장 행정학 총론부터 들어가죠. 첫 번째 행정의 개념인데요. 범위, 광의, 협의, 최협의, 최근의 행정 개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광의 개념은요.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하는 협동적 인간 노력의 형태라고 되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 핵심 정리 엑스노트는 단순히 책을 요약한 것뿐만 아니라 약 한 20년치 기출 문제 있죠. 기출 문제의 모든 제가 기출 문제를 다 일일이 대조하면서 주요 정답이 되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본서보다도 더 압축적으로 담겼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 고득점에 크게 도움 될 거라고 보고, 실제로도 이전에 승진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공합도 하고 연락도 오고 그랬거든요.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더라도 그죠? 우리 책에서는 줄글로 되는 것을 우리가 표로 정리했는데요. 광이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인간 노력의 한 형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고,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선택했느냐 여부를 합리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협동을 한다. 인간이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데, 이런 경우는 공공단체나 또는 기업체, 민간 모두 포함 모든 조직 활동에 존재한다는 거죠. 삼성이든지 대한민국 정부든지 간에 합리성을 수반하고 인간들이 협동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면에서는 공기업, 정부기관이나 또는 민간이나 동일하다고 보는 거고, 자, 협의는 정부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란 것은 입법, 사법, 행정부를 말하겠죠. 그런데 최협의 개념은 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활동이 되겠다. 이것도 공시에서 나왔던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대부분 공시에 나왔던 거를 제가 해설서 있을 거 아니에요. 해설에 있는 거기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지문 만든 거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합리성을 수반하는 협동기관 노력 형태다. 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것 이래 나온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공사 조직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 자, 가버넌스를 강조한 거죠. 연결 네트워크라는 것은 곧 가버넌스를 말하죠. 그리고 가버넌스는 협력, 이거 우리 말로는 이거 협치라 그러죠. 협력한다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일과 민간의 일을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동그라미 놓으시죠.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주 키워드는 빨간 동그라미 칠 것이고, 그냥 또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반 색깔 동그라미, 그다음에 또 밑줄 이런 거 할 테니까 여러분도 이거 따라해 주시면은 복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공사주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 협치를 말하죠. 정부 일과 민간 일을 엄격히 구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하는 일 따로 있고 민간이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되면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민간 위탁이라든가 민영화 이런 것들이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또는 공동생산 같은 거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일과 민간 일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으면은 공동생산, 같이 물건을 만들고 생산하고 공급할 수도 있고, 또 민간의 일을 맡길 수도 있는 거죠. 자, 최근에 바로 가버넌스 개념 속에 나온 것이다. 요 가버넌스는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의 가버넌스, NPM과 유가버넌스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자, 다음 행정의 특성을 볼까요? 규범적으로 공익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익 동그라미 놓으시고, 공공서비스 생산, 공급, 분배와 관련된 활동이죠. 공공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공급합니다. 등대라든가 그죠? 또는 국방, 치안, 외교 같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하죠. 권력을 배경으로 합니다. 물론 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빨간 줄 쳐놓으세요. 정부가
생산과 공급을 정부가 독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종래에는 독점한다로 나오는데 최근에는 독점하지 않는다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쟁도 하고 그죠? 또는 이런 거를 민간 위탁도 시키고 민영화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독점하지 않는다로 나옵니다. 물론 이 조심하셔야 될 것이 종래의 행정 국가 때는 상대적으로 독점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상대적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여전히 정부가 독점하는 영역이 많습니다만은 하지만 행정국가 시대와는 달리 정부가 모든 영역에서 독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빨간 줄 주세요. 정치과정과 밀접한 연계 빨간 동을 해주죠. 예, 시험 문제에서는 정치과정과 분리해가지고 시험이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리 X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전제로 한다는 거죠. 자, 혹시 제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읽으시다가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 기본서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혹시 이 핵심 정리 이 강의만을 혹시 따로 들으신 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게 거의 그대로 나와 있을 테니까 같이 보면서 따라오셔도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다가 중점을 두시고 여기다가 이 교재다 자꾸 당군화를 해주세요. 뭐 모의고사라든가 뭐 하다못해 뭐 가끔 여러분 다른 쌤 모의고사도 푸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솔직히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모의고사도 한번 좀 약간 새로운 지문 나왔다 하면 여기다가 하나씩 추가하셔가지고 한 권에다가 당관을 조금 시키세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승진하시더라고요. 이 교재를 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또 뭐 지금부터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이게 정리를 잘 놓으시면은 혹시 조금 기본서 공부하실 때 조금 내가 공부 좀 아직은 미흡한데 괜찮습니다. 그냥 기본 강의 하시고 지금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있죠. 다음 볼까요? 예. 행정 개념에 관한 학설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행정관리설, 시대별로 나오죠. 또는 통치기능설, 행정행태설, 발전기능설, 신공관리론, 육아번수론에서 가끔씩 이게 순서를 묻는 문제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경쟁에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공시에서는 이거 순서를 묻는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제는 교수 출제 모의고사로 바뀌면서 아마 공시 문제로 조금 더 다가가지 않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출제해달라는 것이 일반적 출제해달라고 한다라고 제가 이런 간접적으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기존의 우리 기출문제, 그죠? 경쟁성질 기출문제 스타일을 가면서 또 약간의 공시에서 출제 강조했던 경향 이런 문제들을 같이 섞으시면은 좋은 어떤 대비책이 되지 않나 싶고 저도 또 그런 의도에서 이 교재를 만들어놨습니다. 행정관리서를 보시면은 관리라는 단어 나오죠. 관리라는 단어 자체가 경영과 관계가 깊다라고 말씀드렸죠. 경영의 관리 기법에서 그다음에 동그라미 기술적 행정이죠. 바로 무슨 기술이에요? 관리 기술이죠. 그다음에 이 경영은 합리성을 강조하고 능률성을 강조하죠. 또 능률적 집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행정 이론론,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관리설. 관리라는 거는 경영관리라는 뜻이거든요. 학자 우드로 윌슨, L.D. 화이트, 귤릭, 군노가 있는데 자, 요 네 분 중에서 우드로 윌슨의 행정연구, 그다음에 군노의 정치행정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는 우드로 윌슨이 많이 출제되는데 최근에 출제 경향은 군노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군노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드로 윌슨은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죠. 최초의 행정 논문을 내셨고 그 논문의 제목이 행정의 연구 The Study of Administration이 되겠습니다. 행정은 정치 밖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 정치 바깥에 있다 했으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이 되는 거고, 자, 줄 치세요. 사무 영역이다. 비즈니스 영역이다. 비즈니스 경영의 영역이라는 거죠. 즉 동그라미 경영이다. 그 다음 군노 먼저 볼까요? 군노는 정치와 행정이라는 논문에서 자, 요 문장 그대로 가져왔어요. 정치는 국가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그다음에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해서 양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동그라미 해놨을 때 이왕이면 빨간 동그라미 할까요? 예, 빨간 동그라미 해놓읍시다. 정치, 행정 그랬을 때 자, 그럼 어떻게 심해 넣었을까요? 예, 행정은 국가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심해 넣었단 말이에요. 정치입니다. 정치와 행정 이렇게 돌려서 심해 나오니까 이런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는 우드로 윌슨은 행정이란 곧 경영이라 했는데 만약 이거 틀린 지문 어떻게 만들까요? 경영인데 이걸 대신에 뭘로
정치다 해가지고 틀린 지문 낼 수 있는 거죠. 보통 이게 출제위원들이 보면 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요. 자, 엘 화이트 행장 입문인데요. 최초의 교과서를 쓰신 분이에요. 자,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것이다. 행정은. 자, 그래서 관리란 말은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것인데 기술이란 것은 기술 관리 기술을 말합니다. 귤릭, 포스트 코버, 요 포스트 코버 있죠? 요 우리 또 뒤에 상세히 나오는데 요 포스트 코버를 제안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귤릭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특히 군노 주요 포인트로 가져가시 바랍니다. 다음 통치 기능서를 볼까요? 통치 기능서는 이제 이 대공황 이후에 그죠? 뉴딜 정책을 시행하면서 통치 기능설이 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통치란 말 속에서 이미 우리는 이 행정이 오히려 정치와 가깝다는 거죠. 그 정치행정 이론론, 공사행정 이원론, 행정이 경영으로도 멀어지고 오히려 정치와 가까워지는 거고, 그다음에 통치 기능설을 했기 때문에 기능적 행정하게 되겠습니다. 또 행정의 정책 결정이나 형성 기능을 중요시 여깁니다. 집행 기능이 아니고요. 대표 작자 디막과 애플비가 있습니다. 특히 요 디막이라는 분이 시험에 잘 나오죠. 디막 별표 놓으시고, 물론 애플비도 기본적으로 애플비도 이게 여기 통치기능설 정치행정 이론론자라고 알고 계시되, 자 디막이라는 분은 통치는 정책 형성과 집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자 정책 형성과 정책 집행은 상호 협조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 동원에 쳐놓으세요. 사회적 능률성을 중시하였다. 사회적 능률성을 최초로 주장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능률성을 주장했다. 그다음 사회적 능률성을 다른 말로 우리는 민주성이라고 하죠. 민주성이라 합니다. 또 애플비도 행정은 곧 정책 형성이다. 즉 정책 결정이라고 한 거죠. 다음 행정 행태설은요. 바나드와 사이몬이 주장하신 건데, 예, 사이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나드라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단독으로 보시면 예전에 공시에 나온 적도 있어요. 바나드가 바로 사이몬에게 영향을 줬어요. 자, 요거 조심하실게. 빨간 줄 치세요. 가치 판단 문제 인정을 해요. 하지만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 요게 경찰 간부 시험에 한번 나와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현상이라는 것이 가치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이 있는데, 행태론에서는 과학성을 추구하고 행정연구의 과학화를 위해서, 그죠? 과학화를 위해서 팩트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단 말이에요. 가치 판단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팩트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을 해요. 인정하지만은 단지 뭐라는 거?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정치행정 이원론, 새 이원론입니다. 새 이원론. 통치기능서 이론론 됐다가 다시 이원론 되는 거죠. 그다음에 행정의 정치성과 공공성은 좀 경시하죠. 상대적으로 행태론은 새 이원론이기 때문에 정치보다는 경영을 강조하고 공공성보다는 능률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 다음 발전기능설. 에즈먼과 위드너가 주장인데, 에즈먼과 위드너인데요. 학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1960년대 신생국의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는 이론이다. 신생국 줄지시고, 신생국의 경제 발전, 국가 발전 또는 경제 발전을 주도한 것이다. 자, 다음에 요거 동그라미 행정우위. 정치행정 새 이론론이긴 한데 행정우위론적 입장에서의 새 이론론이 되겠습니다. 정치우위가 아닙니다. 바로 행정이 주도해서 국가 발전을 주도하기 때문에 행정우위론적 입장의 새 이론론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공공관리론은 오스본과 게블러가 주장한 것이고, 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거죠. 자, 그다음에 결정과 집행 기능을 구분하고, 상대적으로 이 집행 기능은 어떻게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서 정보 여전히 가지고 있거나 시장성이 강한 또는 효율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은 민간 공기업, 민간위탁, 민영화 이런 식으로 그죠? 한번 시장성 테스트, 즉 능률성 테스트를 해서 능률성이 많이 요구되는 경우는 시장에다가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행 기능을 이렇게 하는 거고, 결정 기능은 여전히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가밸런스는 공사행정 이원론에 가깝다. 즉 오히려 정치행정 이론론에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죠. 바로 네트워크 가버넌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다음 이제 섹터 3 정부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범위에 대한 견해인데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로 크게 구분됩니다. 요거 A급으로 가져가 주세요. 예, 지금까지 했던 건 이제 각각 빨간색 했는데 주제 자체로서는 이게 A급이 되겠습니다. 진보주의는 주로 상대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이라든가 영국의 노동당의 정강 정책, 정당이 제시하는 공약 같은 걸 중심으로 본 거고요. 보수주의는 미국의 공화당이라든지 영국의 말 그대로 보수당 있죠. 이 보수당의 정강 정책이나 공약 사항들을 이제 학자들이 분석해서 이렇게 표로 제시한 거죠. 예. 봅시다. 진보주의는 욕구, 협동,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특히 협동할 수 있는데 오류 가능성이 여지겠다는 거죠. 여기는 협동인데요. 왜냐하면 보수주의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쟁이잖아요. 그럼 이런 인간은 어떤 인간들인가요? 예. 인간들이 하기 좀 이상한데 서로 이기적 인간이기 때문에 경쟁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개인주의 입장이죠. 하지만 여기는요, 협동 욕구도 있고 또 인간은 오류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오류 있는 인간, 시장의 주체들이나 사회 주체들이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 오류를 누가 교정하고 시정해 줄 수 있다고 볼까요? 바로 정부죠, 정부. 정부 개입을 허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관에서 모든 게 이제 연역적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보수주의는 뭘까요? 정부 개입을 반대하죠. 시장에 대한 신념. 왜? 시장은 이런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를 불신해요. 개입하지 말라. 우리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유도 정부애로의 자유, 적극적 동원합니다. 적극적 자유를 강조합니다. 정부의 개입을 통한 자유를 강조하고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이건 소극적 자유죠. 정부는 사회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 됐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면은 여기는 기회 평등을 강조하고 여기는 결과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기회만 공평하게 주어달라는 거죠. 기회만.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국가가 개입해달라. 다음 시장과 정부에 대한 평가인데요. 조금만 지울게요. 이 부분에서 이제 좀 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효율과 공정, 빨간 줄 쳐놓으세요.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게,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시장 결함과 윤리적 결여가 있다. 자, 윤리적 결여라는 것은 불평등 같은 것들이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부익부, 빈익분 현상 같은 거. 따라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시장 실패를 교정하라는 것이고, 예, 보수주의에서는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이 있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기 때문에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보주의는 좀 주로 민주당, 자, 보수주의는 주로 우리가 국민의힘당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꼭 조금 맞진 않아요. 100%. 우리나라는 학문적으로는요, 둘 다 보수 정부예요. 민주당이거나 국민힘당이나 둘 다 보수적 성향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말하는 진보 보수 개념하고 일반적인 서구가 말하는 진보 보수 개념과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여기 나오는 진보주의, 보수주의를 거기다 대비를 하면 조금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진보주의, 보수주의 개념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선호하는 정책을 보시면은 소외 집단을 위한 정책, 공익 목적의 정부 규제. 자, 요거 줄세요.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강조한다 반면에 여기는 조세 감면 완화를 주장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 진보주의에서는요, 종교교육을 반대해요. 국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 반대라고 적어놓으시고, 그다음에 보수주의는요, 국공립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을 찬성을 합니다. 종교교육을 찬성합니다. 예, 여기서만 종교는 뭘까요? 아무래도 기독교일 거예요. 예, 찬성한다는 거나. 그 다음에 이 진보주의에서는요, 낙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지 마라. 즉, 낙태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고요. 보수주의에서는요, 낙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함부로 낙태를 못하게 막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들어야 되겠네. 낙태를 여기는 허용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낙태를 불허한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국가 간의 복지국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정부 간의 변천을 한번 볼까요? 시대적 정부 간의 변천인데, 예. 입법국가, 우리가 야경국가라 그러고, 자, 요거는 줄지세요. 최소 행정이 최선의 정부다. 그런데 말이죠, 행정국가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시에 나온 적도 있죠.
입법국가를 야경국가로 부르고 행정국가 시대를 국가가 복지를 통해서 최대한 봉사하기 때문에 복지국가라 그럽니다. 그다음 입법국가는 개입을 최소 행정이니까 작은 정부, 행정국가는 최대로 봉사를 했으니까 큰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라고 봤고요. 주로 시장주의자들이 영향이 컸죠. 경제활동의 당사자가 정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시장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국가는 사회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아담 스미스가 특히 대표적이고요. 국방, 사업제도, 공공토목사업, 그다음에 재정권, 동그라미 쳐놓으시죠. 이렇게 해서 요 정도는 국가가 요 정도 기능만은 국가가 가지고 나머지는 사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국방, 사업제도, 공공토목사업, 그다음에 재정권, 재정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지문 나온 적이 있는데 재정권까지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방 같은 것도 이게 순수 공공재잖아요. 순수 공공재는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시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경향을 가진다. 따라서 세금을 통해서 국방 이런 사업제도 같은 걸 공공성을 위한 이런 제도를 운영하게 한다는 것이고, 자, 행정국가 위기 상황은 최소 국가에서 행정 국가의 발전을 자극한다. 요거 출제 위기 상황이다. 근데 예전에 시험에서는 위기 상황에서는 작은 정부로 간다 이렇게 틀린 질문 나온 적이 있는데 위기의 경우에는요. 행정국가, 즉 큰 정부로 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뉴딜 정책과 제2차 세계대전이 있겠습니다. 뉴딜 정책과 제2차 세계대전. 자, 최근에 우리나라에 코로나도 하나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시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사회 문제에 개입을 많이 하죠. 마스크 쓰세요, 뭐 거리 두기를 하세요, 또는 밤에 몇 시까지만 영업하세요, 뭐 영업 인원수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국가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국가는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을 전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케인즈 학파, 빨간 줄 치세요. 케인즈 학파의 이념의 두 터들을 두고 있다. 케인즈 학파는 어떻게든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 거둔 세금 가지고 대규모 공공 토목 사업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를 살리라 이런 논리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뉴딜 정책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당시에 뭐 도로, 철도, 댐 건설, 후보댐 같은 게 있죠. 이런 대형 댐 같은 것을 다 그 당시에 했던 거고, 그것의 선두주자였던 대통령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케인즈 학파. 그러니 자, 여기 아담 스미스, 입법국가 때는 아담 스미스의 논리, 그다음에 행정국가 때는 케인즈 학파의 논리 이런 거죠. 그래서 최근에 공시에서는 이게 약간의 옛날 지문들이었는데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아담 스미스, 그다음에 케인즈 이렇게 잡아가시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 외부 경제, 외부 비경제 문제, 즉 시장 실패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다음에 또 정책 관여자와 시장 참여자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 정부 관여자는 공익을 추구하고 시장의 주체들은 사익을 추구하니까 사익만을 추구했을 때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하고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국가가 공익적 차원에서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국가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뭘까요? 개발도상국가는 개발 독재 시대 때입니다. 자, 복지가 아닙니다. 가끔씩 까다로운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6, 70년대는 복지가 뭐가 있었어요? 복지가 없었죠. 그때 그 당시는 우리는 개발 독재 시대라 그러고, 자, 선진국은 복지국가 시대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책임진다는 거죠.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 사회보장, 의료보험제도 같은 것들. 자, 이런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같은 것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하면서 역설적으로 독재 정권 때 이게 많이 흔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연금제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어떻게 보면은요, 역설적으로 이 좀 독재국가 때 좀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완벽하게 했다는 얘기도 해요. 의료보험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이게 우리나라라고 한다는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다음. 물론 이제 이견이 있겠지만 저는 일반적인 얘기만 드리는 겁니다. 다음. 신행정국가 시대, 우리가 행정국가 이후에 새로운 행정국가 시대라고 하는 건데, 근로국가 또는 되는데 이걸 NPN과 NG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특히 NPN 보시면은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와 시장주의 같은 말이 되겠어요.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자, 빨간 줄 치세요. 하이에크, 아담 스미스, 그죠? 그 다음에 케인즈를 거쳐서 이제 신행정국가는 하이에크로 오죠. 하이에크는 케인즈 주장을 반박하면서
시정부의 줄제 볼까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효율성을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부양에 힘쓰지 말고 차라리 개입하지 말라는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경제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 단기적 부양이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는 효율성 심각하게 훼손한다 알지만은 그 장기가 됐을 때 우리는 다 굶어 죽고 없을 거다. 그러니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단기적 부양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누가요? 케인즈 학파들이요. 자, 하이에크, 하이에크 이런 분들의 그 뿌리가 어딜까요? 하이에크 이 사장들 뿌리가 아담 스미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스미스를 뭐 고전이라 그러고 그죠? 아담 스미스 책을 읽으라 그러고 또 여러분 자제분들한테 뭐 아담 스미스에 논술하신 분들은 아담 스미스 뭐 자유론 읽고 필독서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모든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뿌리가 거기서 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신흥주가는 특히 NPM은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민영화, 규제 완화 등등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내용 자체는 다 NPM 내용 대부분 들어가 있네요. 엔진 내용 그에 빠져 있고. 자, 다음 영국 대처수사 미국 레건 대통령인데 레건 대통령과 공급 경제학을 합쳐서 우리는 이걸 레거나믹스라 그러죠. 공급 경제학은요 한마디로 조세 감면을 주장하는 세금을 축소시켜라. 요걸 주장하는 학파였어요. 즉 공급업자들, 생산업자들한테 세금을 감면해줘라. 그러면 더 열심히 일을 할 거다. 요게 이제 공급 경제학입니다. 또 조세 감면 요거는 이제 보수주에 관련되는 거죠. 이게 레건 대통령하고 연결되면서 레거나믹스라는 게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MB노믹스 해가지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도 세금 감면 정책도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간접이죠. 간접 동그라미. 간접을 강조합니다. 직접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규칙을 제정하고 금융 정책을 통해서 큰 테두리만 잡아주고 나머지는 뭐 하는 게 이게 스티어링이란 건데 여기에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거죠. 간접적 책임 스티어링. 그러면 우리가 행정 국가 때 봤던 직접적 책임은 뭘까요? 라울링. 직접 노를 젓는 거죠. 그다음에 작은 정부 또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한번 볼까요? 크고 비효율적인 행정 국가에 대한 비교적 상대적 개념입니다. 상대적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야, 이거를 문제를 예전에 돌리는 게 있더라고. 절대적 개념이다 해가지고 틀린 질문 낸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작다는 것이 행정 국가에 비해서는 작지만은 입법 국가에 비해서는 이 작은 정부 또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는 여전히 큰 정부겠죠, 그죠? 그래서 무엇과 비교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작은 정부의 주된 처방 대상은 행정부가 되겠습니다. 또 불가피한 분야에서는 확장 가능성이 용인합니다. 작은 정부를 해가지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감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한 영역에서는 확장 가능성도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 평가 기준, 공무원의 수, 기구의 크기, 예산, 규제 같은 거. 다음에 빨간 줄 치세요. 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 간의 권력 관계도 평가 기준에 들어갑니다. 권력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공무원 수가 적다 하더라도 행정부가 우월적 입장에 있다든지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한다면 큰 정부,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우리가 작은 정부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규제라든가 이런 권력 관계 같은 것도 질적인 측면도 작으냐 크냐의 평가의 기준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정부 팽창의 폐단, 국민에 의한 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곤란하게 했고 너무 규모 커지니까. 그다음에 정부 부문이 커지면 반대로 민간 부분의 창의성이 억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감축 요청의 정대, 고비용 구조를 탈피 압박, 무결점주의, 정부가 자꾸 일을 하니까 뭔가 실패하니까 정부는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죠. 민간의 자율 능력 신장을 위해서 작은 정부를 자꾸 추구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섹트 4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규제가 나오죠. 규제를 먼저 볼게요. 이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가 정부 규제가 되겠습니다. 규제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인데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된 논의는 좀 적죠. 수면에 좀 가라앉아 있습니다만은 규제나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A급이니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규제는 크게 이제 전통적인 주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출제 많이 되는 부분, 앞부분이 좀 그렇다면은 뒷부분에 뭐 규제 개혁이라든가 규제 영향 분석 또는 규제 역설이라든가 또는 새롭게
예, 페이지 그 제일 뒷페이지에 있는 뭐 대상별, 수단, 성과, 관리 규제 이런 식 있죠. 이런 것들이 요즘에 요 영역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좀 예전에 많이 나왔던데 지금은 좀 상대적으로 좀 중요도가 떨어졌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바람직한 사회 경제 질서 구현. 사회 경제 질서 구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 질서 구현을 말하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바람직한 사회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규제, 바람직한 경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 경제적 규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현을 위해 기업이나 개인 조직 활동을 제한, 지원하는 걸 말한다. 규제의 정당화 근거 뭘까요? 시장 실패죠.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규제의 한계는 뭘까요? 정부 실패입니다. 자, 그죠? 예. 입법 국가에서 정부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하면서 행정 국가로 넘어가죠. 그래서 행정 국가 때 규제 강화가 하나의 화두였고 키워드였다. 그런데 정부 실패 현상이 발생하면서 NPM제 행정개혁이 되죠. 이때는 다시금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로 넘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규제 강화, 규제 완화, 입법국가 행정국가 넘어가면서 시장 실패. 여기는요. 정부 실패, 그죠? 이렇게 크게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이렇게 흐름이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 말이죠. 규제의 정당한 근거는 시장 실패고요. 동그라미. 규제의 한계 또는 규제 완화의 근거는 정부 실패. 규제의 제국 건설이라는 것은 규제가 엄청나게 많은 규제, 비효율적인 규제가 많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규제는 다시금 광의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이 됩니다. 자, 왜 광의란 말을 썼느냐? 협의의 경제적 규제가 있고 규제 있죠. 그다음에 독과점 규제가 있습니다. 이 경제적 규제는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협의의 경제적 규제는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대상이라면요. 독과점 규제는 오히려 경쟁을 촉진시키는 규제이기 때문에 규제를 여전히 유지시켜야 되는 거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규제를 가지고 모두 다 완화시키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적 규제는 여전히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규제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광의 경제적 규제, 첫째, 협의의 경제적 규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생산자,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다. 개별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을 합니다.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 키워드. 그 다음에 줄 치세요. 동그라미 생산자를 보호하는 규제예요. 가격 규제, 진입 규제, 태그 규제, 품질 규제 같은 거. 자, 빨간 줄 치실까요? 규제 완화의 대상입니다. 완화 동그라미 하세요. 생산자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를 보호하는 거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라. 시장 경쟁을 제한하니까 규제를 완화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가격 규제, 진입 규제, 태그 규제. 자, 진입 규제하고 태그 규제 이렇게 있죠. 예, 품질 규제 등. 자, 진입 규제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 이동통신시장 생각하십니다. 이동통신시장.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통신시장에 KT, LGU 플러스하고 SK인가요? 예, 그래서 제4 또는 제5의 이동통신시장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개의 이동통신시장이 세 개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통신 요금도 안 내려가죠. 그죠? 또 휴대폰 요금도 막 계속 올라가고 국민들이 그렇게 비싸다 해도 그죠? 이날 안 시키잖아요. 바로 이렇게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입 규제를 완화시켜서 누구라도 이 시장에 들어가게 해주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새 업체만 하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됐는데 진입 규제를 풀어줘 버리면은 완화시키면 누구라도 이동통신시장에 뛰어들므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 여러 많은 업체들이 경쟁하게 되죠. 경쟁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될까? 가격이 다운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 그러면 소비자가 좋은 거죠. 그런데 진입 규제했다는 것은 바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놓은 거야. 그럼 또 태그 규제는요.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서비스 중단을 규제하는 것을 우리가 태그 규제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농촌 지방에 가면 말버스 있잖아요. 말버스 가면 거기 분명히 적자죠.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하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시면서 타실 때 본인만 타시는 게 아니고 보면 동물들이 더 많이 타죠. 닭, 오리, 그죠? 중국 보니까 뭐 돼지도 태우더라고. 돼지도 태우고 그래요. 사람보다도 동물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대신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많은 거죠. 중단을 못하도록 막는 게 이게 태그 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미리 보시면 그러면은 서울시 같은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는 오히려 어때요?
마을버스가 오히려 막 그죠? 황금 노선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 서로 들어오고 싶어 하죠. 농촌 지역은 나가려 그러고 대도시는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 그런데 다 막아놓는 거죠. 규제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진입 규제를 하면은 이게 좀 상대적으로 수익이 많으니까 대신요. 이 진입 규제를 했을 때 서울에 있는 황금 노선의 버스에서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서 그다음에 지역의 지방에 있는 거죠. 이제 적지 않은 노선에다가 보조금을 줍니다. 이걸 우리는 교차 보조금 이렇게 그죠? 이걸 우리가 교차 보조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차 보조금. 다음에 독과점 규제는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산업이든지 독점이나 과점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동그라미 치세요. 규제, 유지, 규제, 강화. 독과점은 잘못된 거니까 경쟁을 그죠?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켜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유지 강화를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경제적 규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다음은 사회적 규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줄치세요. 새로운 규제. old regulation. 경제적 규제는 old regulation이라고 그러고 사회적 규제는 new regulation이라고 그럽니다. 네, 조금 역사가 좀 더 짧다는 거죠. 여기는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제, 또 경제적 약자 보호, 생산자 보호가 아니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형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규제를 유지, 강화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새로운 규제고요. 경제 약자를 보호한다. 형평성을 추구하고 경제 약자를 보호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직접 여기는 다시금 직접 규제, 그다음에 간접 규제인데 직접 규제를 우리가 지시 명령적 규제 또는 명령 지시적 규제라 그럽니다. 여기 줄딱 지세. 규칙, 기준, 비율, 요건을 정하고 이걸 준수하라는 거. 이게 직접 규제입니다. 예컨대 BOD 몇 ppm 이하로 방출해라. 이렇게 기준을 잡아준다는 거죠. 또는 뭐 비율로 정한다든지 예컨대 저소득층 해가지고 아니면 뭐 장애인들 몇 프로를 의무적으로 고용해라. 뭐 이런 것들 정하는 걸 우리가 직접 규제 또는 명령 지시적 규제라고 표현하고요. 다음에 시장 유인적 규제, 간접 규제를 한번 볼까요? 이 시장 유인적 규제라는 거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데 일단 공해 배출금, 배출 부과금 제도, 공해 오염권의 경매, 보조금, 품질 성분 표시, 등급 사정 등 정보 공개 등등. 공해를 배출하려면은 부과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은 한마디 세금이지 준조세가 되겠는데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공해 배출을 적게 하라는 거죠. 또는 오염 허가서를 받으려면은 경매를 통해 가지고 공해권을 사라. 공해권. 권리를 돈으로 사라는 거죠. 돈이 드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한다? 좀 아껴 쓰려고 노력하겠죠. 이게 바로 인센티브를 통한 규제, 시장 유인적 규제가 되겠습니다. 또 품질 성분 표시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특정 제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또는 구매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시장 유인적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명령 지시적 규제에 비해서는요, 높은 경제 효율성을 가져요. 효율성을 가집니다. 아무래도 이게 금전적, 인센티브적 측면이니까. 하지만요, 정치적 수용성은 대단히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효과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게 그죠? 이런 것들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간접 규제가. 그래서 이 수용성은 낮다라고 얘기한다네요. 효과에 대해서, 규제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의문시되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수용성은 대단히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도표를 한번 볼까요? 요 도표만 하고 좀 이번 강의는 마쳐야 되겠네요. 규제를 또 다음에 또 끊어야 되니까. 규제 대상에서 지금 했던 내용들이에요. 협의의 경제적 규제, 개별 산업, 기업의 본원적 활동, 독과점 규제, 모든 산업이고, 사회적 규제도 모든 산업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하는 것이고, 자, 여기는 또 교환 보조 또는 교차 보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교환 보조, 교차 보조. 또 특정 산업 보호 있죠. 우리가 이동통신시장 같은 경우 특정 산업 보호, 이동통신시장이라는 휴대폰 시장이라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입 규제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경제 규제도 있고, 자, 요거 중요한 거,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다. 협의의 경제 규제는 독과점은 경쟁을 독과점 규제라면서 촉진시키죠. 그런데 사회적 규제는 직접적 관계는 없어요. 이 시장 경쟁, 왜냐하면 이거는 오히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하고는 직접적 관계는 없는 거죠. 오히려 소비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협의의 경제 규제는 생산자를 보호하는 거라 그랬죠. 여기는 생산자 보호라면은 사회적 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돼 있고,
자, 마지막 요거 봅시다. 정치 경제학적 속성. 밑에 표도 봐야 되겠네요. 예. 요거 빨간 동그라미 쳐주세요. 포회 현상, 대립 현상, 대립. 진입 규제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게 어떤 산업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진입을 했을 때 어떤 불로소득을 누리잖아요. SK 같은 경우가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대기업이 된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성경이라 해가지고 조금 섬유회사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주로 어떻게든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료들을 포획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서 독과점 규제나 사회적 규제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업체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거다 보니까 대립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차이가 나오는데, 자,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역사가 사회적 규제가 최근에다 신규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규제 개혁 방안도 사회적 규제는 강화지만은 경제적 규제는 완화다. 특히 협의회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독과점 규제는 강화. 그런데 그냥 경제적 규제만 이렇게만 나오면은 일반적으로는 완화라고 표현해 주시기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잡아 놓으시고 정부 규제의 개혁 방안 요거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